안녕하세요. 구독자 및 신규 시청자 여러분, 프로델러 K 채널입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 영상과 같은 1:72 스케일의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인데요. 슈트카로 알려진 윤커스 JU87 G2 카노넨 포게를 소개합니다. 슈트카라는 명칭은 독일어로 슈트워츠 캄프 플록 초이크, 참 쉽죠? 독일어로 극강화 폭격이라는 뜻의 줄임말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길고 어려워서 안 줄여 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슈트카입니다. 이 항공기는 1935년에 처음 등장했으며 2차 세계대전 내내 독일의 전투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역갈매기 날개와 풍합식 사이렌을 갖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공포에 웽 하는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공습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주제로 하는 전쟁 영화에서 저도 이 공포스러운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 공포스러워해서 D형의 기체부터는 떼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조립하는 이 모형은 아카데미의 1:72 스케일인데요. 여러가지 베리에이션 중 G2, 전차를 사냥하기 위한 대포세라는 뜻의 카노넨 포겔의 별칭을 가진 키트입니다. 2002년 아카데미 금형이며 2005년에 이 제품이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출생일이 아주 오래된 제품입니다. 박스 그림을 보면 별로 구매 의욕이 들지 않는데요. 하지만 제가 앞에 올렸던 레벨의 K대 항공기와는 디테일이 비교가 안됩니다. 앞에 영상을 안 보셨다고요? 얼른 보고 오십시오. 이번 완성 기체는 1944년 비행단 지휘관 한스 올리 루델 조종사가 몰았던 항공기 버전입니다. 다른 버전은 없습니다. 설명서가 시킨 대로 해야 합니다. 설명서를 보면 조립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조종사 인형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아쉽네요. 땅콩 조종사가 그려지네요. 그리고 꼭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 좀 그만 넣어주지. 과감히 버려도 괜찮습니다. 또 있어. 과감히 버려줍니다. 데칼은 별것 없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인쇄된 데칼이고 계기판이 형식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프로펠러 콘에 붙어있는 나선형 데칼이 보입니다. 작은 스케일이다 보니 부품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부품들은 매우 탄탄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에 파넬 라인들도 명확하게 파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금형이지만 디테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한 상태입니다. 슈트카의 지형부터는 날개 아래에 기총이 장착됩니다. 특이한 날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표면의 라인들이 명확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키트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부의 날개면도 훌륭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퀴도 만족스럽고 대단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캐노피를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줬습니다. 열려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위쪽 분할된 부품을 사용하고 모두 닫힌 상태는 아래쪽 캐노피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모두 제공하면 적자 아닌가요? 이 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품을 훑어봤으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활한 도색을 위해 프라이머를 뿌리는데요. 언제나 항공기 도색은 좌석부터입니다. 생략하기에는 디테일이 양보할 수 없습니다. 명암을 주기 위해 블랙을 뿌리고요. 조금 더 밝은 색을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품을 뜯어내기 전에 도색을 해주는데요. 조그마한 부품들을 만지작할 필요 없이 쉽게 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종석을 훑어보려면 사실 우리는 곤충이라도 되어야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지켜보기 때문에 안 보일 줄 알면서도 도색에 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데칼이 준비된 관계로 계기판을 표현하는데 약간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은 계속 쳐다보면 볼수록 이건 뭐니? 라고 할 만한 수준입니다. 나머지 디테일들은 아크릴펜을 사용을 했습니다. 끝이 뾰족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부분에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색을 하고 최종적으로 돌출된 부위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밝은 도료를 사용하여 드라이 브러싱을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할 때 가장자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이 기법을 사용하면 기존 도색들이 밝은 도료로 인해 파운데이션 바르듯이 특색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조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스치듯이 붓질을 해주면 드라이 브러싱의 효과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별 한 것도 없이 고수인 듯한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마무리로 워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대비입니다.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을 명확히 해주면 모형은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밝게 칠해야 하는 부분에 추가로 펜슬질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혹시 계기판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계기판에 UV 유광 레진을 발라 글라스가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드디어 조종석을 여유있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멋지게 잡아 가끔 부품이 살아 숨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숨통 부분을 잘 잡고 부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키트는 1:72 스케일입니다. 앞전 K댓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키트가 얼마나 작은지 아실 겁니다. 그런 키트에 비해 조종석을 세밀하게 표현해줘서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손이 많이 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고 훌륭한 키트입니다. 열심히 작업을 했지만 사실 이 조종석은 거의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조종석을 마무리했고 동체를 접합을 합니다.
완성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후방석의 중앙에 컨트롤 패널 같은 것을 보며 이 시대에 이런 패드형 조종 시스템이? 라고 놀라워했는데 알고 보니 후방 기관총 사수의 의자였네요. 의자에 광이 나는 것을 의아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기판 같지도 않은 계기판을 접합하고 하부에 공랭식 엔진의 흡입구를 조립하면 전방 엔진룸에 조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기체에서 이 부분이 단차가 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부분이므로 상하 좌우를 잘 일치시켜야 합니다. 조립할 일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반복적인 설명이지만 날개 하부에 장착되는 장치들을 위해 조립 전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구멍을 뚫지 않으면 외부 장착물을 완벽히 고정하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러고 나면 역갈매기 모양의 날개를 접합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모형을 다루다 보면 항상 조종석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종석에 공을 들이는 건 여러분께 자랑질하기 위함이지 실제로 만들고 나면 이후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날개가 조립되어 가기 시작하면 거의 조립의 끝인데 이런 기쁨을 조종석을 생략하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러한 조립 과정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조립 과정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석 뒷면에는 특이한 구조물이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접합을 해봅니다. 바퀴 접합면은 다듬어 주고요. 아래쪽에 장착되는 바퀴 다리는 고정형인데 바퀴는 잘 굴러갑니다. 굴리고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잘 굴러가지만 뒷바퀴가 고정되어서 못 가지고 놉니다. 급강하 폭격기라고 하면 전투 방식이 공중에서 급속도로 다이빙하며 목표에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종사가 실신하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날개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다이빙 브레이크를 장착하게 되었고 조종사에게 청각적인 속도의 인지를 위해 바퀴다리 쪽에 풍압 사이렌이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형부터는 이 풍압 사이렌이 오히려 위치를 노출시키고 작전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면서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요구하는 대로 이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 후반부부터 독일군의 전장 상황이 약세로 변화되고 장갑이 강한 소련의 전차가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잡기 위해 날개 아래에 기관 포대를 장착한 G형이 개발되었습니다. 포대 옆으로 튀어나온 날개 같은 것은 탄창입니다. 이 G형의 기본 구조는 D형에서 개조되었습니다. 모형을 만들다 보면 항공기의 독특하고 특별한 구조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며 해당 모형의 역사적인 상황들에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가 됩니다만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그냥 흘려들으시기 바랍니다. 조립 과정의 단차나 틈들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수정을 해줬고요. 이런 부분은 프라이머를 적용하면 어떻게 조치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이 흐르고 나니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표면을 프라이머로 도색을 하고 단차를 확인하였으나 다행히 추가로 손봐줄 만한 것은 없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모형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은 바로 이 캐노피 부분입니다. 스케일이 작은 관계로 캐노피의 프레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매우 가늘고 조밀합니다. 이런 부분에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스킹 테이프를 작업하다 미쳐버릴 것 같은 저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넓은 마스킹 테이프로 순차를 덮고 안쪽에서 빛을 비추면서 칼질을 해서 도색할 부분만 드러나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프레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히 노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일이 프레임을 따라 가느다란 테이프를 사용하여 길을 내서 표현을 했고 이 작업은 꽤 장시간을 소비시켰습니다. 밥도 굶어가며 작업을 할 판이었습니다. 대신 빵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노출시키는 마스킹 작업을 한 후 나머지 공간은 마스킹 조를 사용하여 도색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테이프로 덮으려고 작업을 하면 또 다른 풍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 졸은 이런 부분 작업에 정말 효과적이지만 아주 조심하여 칠해줘야 프레임에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작업을 한 부품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집니다. 사실 저도 캐노피를 이렇게 꼼꼼히 마스킹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서 빨리 도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캐노피에는 단색이 아닌 위장무늬가 지나가기 때문에 두 가지로 도색을 했고 안쪽에도 도료가 스며들지 않도록 마스킹을 했습니다. 도색이 어느 정도 마르고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프레임이 명확하게 도색이 되었는지 마스킹 테이프를 천천히 빨리 뜯어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빨리는 저희 여러 복잡한 마음가짐의 단어죠.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합니다. 다행히 손가락만한 캐노피의 프레임이 만족스럽게 분리도색이 되었습니다. 투명 부품에 이런 프레임이 감쪽같이 나눠지면 정말 행복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중요한 작업은 했고 동체 도색에 앞서 쇄도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 많이 섭섭해집니다. 파넬 라인을 따라 블랙의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단색의 표면에서 이런 작업은 정말 입체감이 물씬 피어나는 표면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번 모형은 두 가지 색상이 동체 표면에 도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하는 느낌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작업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본 도색 전에 이 프라이머 위에 여러 가지 색감을 적용해서 다양한 표면의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다음 기회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본 도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쇄도형 부분을 경계로 블록별로 도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의 입체적인 도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도색의 경계를 만들어주면 좀 더 윤곽이 선명해지고 강조가 됩니다. 이번 모형은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조금 더 소심하게 도색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소심해진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블랙의 그림자들이 어느 정도 비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어느 표면은 조금 투명한 느낌도 들게 됩니다. 실제 설명서에 지정된 색상 표시는 RLM71 다크 그린이지만 저는 가지고 있는 도료 중에 비슷한 색상으로 도색을 하는 것이니 혹시 이 모형을 만드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무늬를 만들기 위해 마스킹을 진행하는데요. 이 항공기의 위장무늬는 삼각형 형상이기 때문에 마스킹을 하는데 매우 즐거웠습니다. 화면에는 덕지덕지 붙인 것 같지만 설명서에 그려진 모양대로 거의 정확하게 마스킹을 한 것이니 못 믿으시는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장무늬 도색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도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도색 위에 덧칠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의도했던 쇄도잉 선들이 가려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RLM 색상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차량을 녹색으로 칠해달라고 하면 그 녹색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결국 원하는 색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색상 리스트를 표준으로 만들고 거기에 색상 대신 공통으로 부를 수 있는 일정한 코드를 붙인 것이 색상표인데요. 이것이 미국과 유럽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 RLM은 독일의 색상 기준이며 군사 및 항공기 도장에 사용되는 표준 분류 체계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가 유식해 보일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저는 검색에 힘을 의존할 뿐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위장 도색이 완료되었고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아주 멋진 위장무늬가 탄생했습니다. 결과에 대만족하며 이날은 불을 끄고 빵 대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꼬리 날개를 보면 마름모 표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나치 문양인 하켄크로이츠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모형에 표시하는 것조차 제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다이아몬드 마크는 뭔가 조금 이질감이 있고 해서 저만의 표식으로 도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4개입니다. 배면은 해당하는 도료를 가지고 있어 아주 떳떳한 마음으로 도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도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랬다가는 밥을 굶게 됩니다. 지금 도색하는 프로펠러 부분도 어쩌다 보니 설명서에 제시된 색상으로 도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 너무 노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치 마크를 도색하지 않을 정도로 국제적인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정직한 모형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을 끝으로 도색하면 이제 커다란 도색 작업들은 끝난 겁니다. 이제 표면을 클리어로 마무리를 해주고 또 한번 살짝 도색 결과물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마킹 작업인데요. 스케일이 작은 관계로 마킹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인쇄한 데칼이며 2005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미 계기판에 데칼을 붙여봤기 때문에 살짝 데칼의 상태는 맛을 봤습니다. 나선형 데칼과 노란색 무늬가 눈에 먼저 띄는데요. 과연 사이즈가 적당하게 인쇄된 것일까요?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었으나 이 왼쪽 마크가 붙는 부분은 날개 아래쪽까지 노란색 화살표 분양이 연결이 됩니다. 위쪽과 아래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데칼 작업을 할 때 데칼의 얇기는 아랫면의 표면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두께가 최고입니다. 데칼 연화제를 사용하면 데칼을 부드럽게 하고 표면에 밀착시켜 판넬 라인도 드러나게 해줍니다. 가장 난이도가 있는 작업은 프로펠러 콘의 나선형 데칼입니다. 별다른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만 데칼을 돌돌 말아주면서 부착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 마크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아주 침착하게 작업을 해나가면 멋지게 붙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데칼 작업들은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데칼량이 많지 않아 행복한 작업이었고 데칼의 상태도 아주 양호했습니다. 항상 데칼은 유광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러한 부분에 웨더링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표면을 문지르고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가 필수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먹선 작업이 이어질 줄 예측하셨을 겁니다. 이제 제 수준은 다 따라잡으신 겁니다. 과정을 보면 무한 반복 수준입니다. 최선으로 더럽히고 완벽하게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우는 방향은 항공기 진행 방향, 중력이 미치는 곳은 중력 방향입니다. 참 쉽습니다. 유광의 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먹선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표면이 매우 매끄럽다면 전체적으로 에나멜 도료를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한방에 닦아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표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끔한 옛 기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웨더링을 실시할 겁니다. 우리의 항공기는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 마찰과 충격으로 까지고 해진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치핑이라고 하죠. 그런 치핑의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저는 그냥 붓을 사용하여 그 해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데는 저는 본색보다 조금 밝은 톤의 색상으로 판넬 라인 기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은 당연히 이런 표현에서 제외되면 안 되겠죠. 하나의 색상보다는 몇 가지의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여기저기 치핑을 합니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스케일을 생각해서 그 치핑의 사이즈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고전 항공기에도 좋지만 현대 항공기에도 적용할 수가 있으며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붓의 상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뾰족하고 탄성이 있는 붓이라면 이점이 있습니다. 미세한 끝을 가진 붓을 사용하면 날카로운 흠집을 표현하는데 더욱 좋겠죠. 마지막에는 거의 블랙에 가까운 짙은 색상을 사용하여 치핑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적용을 합니다. 이제 모든 부분에 흠집의 깊이를 느낄 수 있고 아주 역동적인 표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표면 위에 무광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사실 웨더링의 마무리는 메탈 도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무광을 칠하고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웨더링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항공기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외부에 장착할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이 순간이 또다시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기총을 장착하니 자세가 달라지네요. 양쪽 배기 노즐은 이미 도색을 해줬습니다. 블랙 위에 브라운으로 착색을 시켜서 그럴듯한 그을음과 녹의 효과를 연출한 상태입니다. 미리 장착하고 도색을 해도 되지만 이제 손발이 떨리는 연령대를 향해 가고 있는 저에게 안전한 방법은 불리한 상태의 도색입니다. 나선형의 눈이 돌아버릴 것 같은 콘까지 장착하면 조립마저도 거의 완료가 되었네요. 광택이 번쩍이는 기체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한광도 좋지만 저는 무광으로 묵직한 색상을 풍기는 기체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명 부품은 무광을 뿌릴 때 광택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광 도색 이후에 장착을 해야 합니다. 다 아는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영상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지루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저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미뤘던 메탈 느낌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블랙의 기총에도 군데군데 이런 실버를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면 진짜 총열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프로펠러 가장자리에도 세월의 흔적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돌출된 부분은 모두 스치듯이 문질러주면 됩니다. 이렇듯 드라이 브러싱은 아주 강력한 웨더링 효과와 입체감을 가져옵니다. 이런 효과를 전체적으로 적용했는지 바퀴다리실로 들어와 볼 수 있으니 이런 것도 빠짐없이 합니다. 동체 표면에도 경계면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판넬 라인의 가장자리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다 닳아버렸을 부분까지 추측을 하면서 표면에 메탈 물질이 드러나는 것 같은 표현을 합니다. 역시 너무 과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적절하게 스케일에 맞게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약간 밝기가 과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운 에나멜 도료인데요. 이 판넬 라인 도료를 사용하여 조금 과한 부분은 느낌을 죽이고 먼지 자국처럼 색상을 만들어줍니다. 이 브라운 도료는 흙먼지뿐만 아니라 오일 자국의 느낌을 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저기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자전거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이 브라운 작업을 여기저기 적용하면 할수록 기체는 더욱 색감이 깊어지게 됩니다. 아주 멋진 도료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의 재생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장시간 시청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별다른 기법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웨더링에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올드하고 작은 스케일의 키트지만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의 모형생활과 일상생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델러 K였습니다.